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는 벨기에 브뤼셀 나토 최고위 전략작전센터. 회의실 한가운데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작전 테이블 위로 한 장짜리 대응 매뉴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의 문장에 모든 상황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겠군요.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닌 그저 한 나라의 이름 하나가 전장을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협력 대상국, 코리아.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맥스웰입니다. 지난 20년간 유엔 위기 대응 전략국장으로 일해왔죠. 오늘 이 청문회에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매뉴얼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2023년 12월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새벽 2시였습니다. 지하 3층 작전실에 15개국 대표들이 긴급 소집됐어요. 동유럽 분쟁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팀 회의였죠. 중앙 테이블 위에는 두께 3cm짜리 작전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전 담당관 제임스 소령이 지시서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모든 내용이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병력 배치도, 무기 체계 목록, 보급로 확보 계획. 전형적인 군사작전 매뉴얼이었죠. 그런데 17페이지에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협력 대상 중 코리아 지정 시 전략 변경.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 때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대표 하인츠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한국이 협력국으로 참여하면 우리 기존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프랑스 대표 장 피에르 대령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짜온 모든 전략을 바꾸라는 건가요? 고작 한 나라 때문에? 제임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이 참여한 모든 국제 분쟁을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영국 대표 윌리엄 준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 말입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해결하려던 문제들을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총 대신 기술을 보내죠. 폭탄 대신 의료진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17페이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때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매뉴얼은 처음 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라니. 저도 그때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 군사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제임스 소령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참여 시 목표 승리가 아닌 해결. 그날 밤 나토 본부에서는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매뉴얼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력 충돌 시나리오 대신 평화적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제임스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소령님, 정말 한국 때문에 우리 전략을 다 바꿔야 하나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옳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없애려고만 했는데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나토 본부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작전실만큼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코리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새로 시작된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2024년 3월 케냐 다다브 난민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저는 세계 식량 계획 WFP 아프리카 지부에 있었어요. 소말리아 내전으로 피난 온 난민 15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WFP 현지 책임자 데이비드 존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이번 주가 고비예요. 식량이 떨어지면서 배급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배급소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어머니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죠. 어떤 나라들이 지원을 약속했습니까? 미국에서 밀 5,000톤, 유럽연합에서 옥수수 3,000톤이 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한국발 구호물자 트럭이 접근 중입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한국 물자가 왔다고요? 얼마나 됩니까? 쌀 1,000톤입니다. 겨우 1,000톤이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데.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상하게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잠깐만 보세요. 한국 쌀이 도착하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30분 후 하얀 트럭 10대가 난민촌 입구에 나타났어요. 트럭 옆면에는 코리아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배급소 앞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건 뭡니까? 왜 갑자기 줄을 서죠?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겁니까? 한국 쌀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난민 중 한 명인 아흐메드라는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왜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했나요? 아흐메드가 한국 쌀 포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쌀은 특별해요. 물에 씻어도 거품이 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배탈을 안 나거든요. 옆에 있던 파티마라는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쌀이 오면 항상 충분해요. 모자란 적이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다른 나라 지원품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한국 쌀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한국은 수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내거든요. 난민 수, 연령대, 영양 상태까지 다 고려해요. 배급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차례차례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없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1시간 후 배급소 앞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쌀을 받고 돌아간 거예요. 이상하네요. 다른 날에는 몇 시간씩 소란이었는데.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쌀은 양이 정확해요. 모든 가족이 5일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아요. 그날 저녁 난민촌을 돌아다니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쌀 포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 포대로 뭘 하고 있나요? 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천막을 고치고 있어요. 이 포대천은 질이 좋아서 비가 와도 새지 않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이 한국 쌀 포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왜 저 포대에 그림을 그리니? 한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코리아 포대는 튼튼해요. 우리 공책이에요. 그날 밤 데이비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지원품이 오면 우리 일이 훨씬 쉬워져요. 왜 그렇죠? 다른 나라는 보통 남는 농산품을 보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자기들이 먹는 쌀을 보내요. 품질이 다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좋은 건 알아봐요. 그래서 한국 물자가 오면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해요.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근 세계 난민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살이 도착하자 모든 곳에서 질서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국이 참여하는 구호 작업은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신뢰의 힘이었죠. 케냐를 떠나기 전날 아흐메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고맙다고요. 그들이 보낸 쌀 한 톨 한 톨에 희망이 들어 있었어요. 케냐에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목적지를 정했어요. 남수단이었습니다. 2024년 7월 남수단 주바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지옥 같았어요. 부족 간 무력 충돌이 3주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총소리가 밤낮으로 들렸고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브라질 출신 마르코스 대령이 저를 맞았어요. 맥스웰 박사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도 민간인 1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평화유지군은 뭘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우리를 적대시해요. 어느 편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령부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참담했어요. 집들이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이 짐을 싸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평화유지군은 언제 도착합니까? 내일 한국군 한 개 중대가 옵니다. 150명 정도예요. 겨우 150명이요? 이 상황에서 마르코스 대령이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한국군은 다른 군대와 달라요.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오후 2시 한국군 수송기가 주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내려오는 한국군들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무기 대신 의료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탄약 상자 대신 구호물자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한국군 지휘관 김중령을 만났습니다. 중령님, 무력 충돌이 심한 지역인데 의료 장비부터 내리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거든요. 하지만 적대 세력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중령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공격당하기 전에 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적을 도와준다니요. 한국군이 도착한 첫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죠? 마르코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양쪽 진영에 모두 의료진을 보냈어요.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있거든요. 양쪽 다요? 네, 구분하지 않아요. 다친 사람은 다친 사람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국군 의료진이 임시 병원을 차린 곳이었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서로 총을 겨누던 양쪽 부족 사람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군 군의관 박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적대 관계인 사람들이 한 곳에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죠? 박대위가 붕대를 감고 있는 한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어부족 전사예요. 어제 총상을 입었죠. 그런데 옆에서 수혈해준 사람이 비부족이거든요. 적끼리 수혈을 해줬다고요? 우리가 혈액형을 맞춰서 부탁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생명이 위급하다고 설득했죠. 그 순간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혈받은 어부족 남성이 수혈해준 비부족 남성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줬군요. 우리 모두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박대위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적대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셋째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양쪽 부족 대표들이 한국군 기지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요. 우리 기지에서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날 오후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3주 동안 서로 죽이려고 했던 부족 대표들이 한국군 천막 안에서 마주 앉은 거예요. 대화는 한국군 통역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부족 족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구해줬죠. 비부족 족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의사들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더군요.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이 땅의 미래니까요. 두 족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움을 멈춥시다. 그래요.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게 할 순 없어요. 그날 밤부터 총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된 무력 충돌이 끝난 거예요. 일주일 후 두 부족이 공동으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말이죠. 마르코스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20년 동안 평화유지군으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뭐가요?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군대 말이에요. 한국군은 총으로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적을 친구로 만들어요.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한국군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김중령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로워졌어요. 김중령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잖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이 가진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었어요. 남수단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능력을 본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24년 9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일어난 일 말입니다. 그날 저는 WHO 긴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중부에서 원인 불명의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보고 때문이었죠.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의 예측 모델이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 CDC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델로는 2주 후 감염자가 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각국 대표들이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2만 명, 7만 명, 심지어 10만 명까지 나왔죠.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질병관리청 대표 이 박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희 모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14일 후 감염자 수는 23,417명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숫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감염률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후, 인구 밀도, 이동 패턴, 위생시설, 심지어 문화적 접촉 빈도까지 모두 변수로 넣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현지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위성 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패턴, 시장 활동, 교통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했거든요. 영국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실시간으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때 테드로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예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매일 실제 감염자 수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모델은 하루 단위로 수정되거든요. 첫째 날 한국의 예측치는 거의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50명 이내였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WHO 본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예측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이 박사와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가요? 비밀은 데이터의 질이에요. 저희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박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이 지역 사람들은 매주 화요일에 큰 시장이 열려요. 그럼 그날 감염 확산이 늘어나죠. 또 종교 행사가 있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까지 계산에 넣으신다고요? 물론이죠. 병원체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니까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알면 감염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에서 보고된 실제 감염자 수가 한국 예측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2주 후 테드로스 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예측 모델을 WHO 공식 시스템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반대했어요. 아직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2주 동안 오차율이 1% 미만이었어요.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WHO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예측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했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감염병 확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예측한 거예요. 25일 후 오후 3시경에 감염 확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겁니다. 정말로 그 시간에 감염자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막으려고 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마지막 날 WHO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드로스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WHO의 모든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한국 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보건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독일 대표 밀러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저희는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한국을 따라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나라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제네바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2024년 11월 유럽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태 때문이었죠. 그날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었습니다. 유럽 환경청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독일 뮌헨의 정수시설이 해킹을 당했거든요. 3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어진 상황이었죠. 유럽 환경청장 라르스 한센이 긴장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뮌헨 시민들이 생수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들도 패닉 상태예요. 독일 대표 베르너 박사가 말했습니다. 해커들이 정수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복구에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막았지만 언제 뚫릴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대표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전체 상수도 시스템이 위험합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한 곳만 멀쩡하다고 합니다. 어디요? 뒤셀도르프예요. 한국 기업이 설치한 정수 시스템을 쓰는 곳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요? 그게 해킹 방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베르너 박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년 전 뒤셀도르프시가 한국 K-워터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도입했네요. 스마트 정수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뒤셀도르프로 향했어요. 현지 수도 사업소 책임자 하일리히 밀러를 만났습니다. 정말 해킹 공격을 받지 않았나요? 공격은 받았어요.
하지만 막아냈죠. 어떻게요? 하일리히가 저를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정수장 안에는 한국어로 된 표시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다층 보안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곳이 뚫려도 다른 곳에서 막아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물리적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해커가 컴퓨터를 해킹해도 실제 정수 과정은 영향받지 않아요. 정수장 중앙 제어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 김 팀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 어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총 47번의 침입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47번이나요? 김 팀장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해킹 시도를 막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AI가 실시간으로 공격 패턴을 학습해요. 새로운 해킹 방식이 나와도 즉시 대응하죠. 그럼 다른 도시들은 왜 이런 시스템을 안 썼나요? 하일리히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의심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유럽보다 앞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도입하셨나요? 시범 운영을 해봤거든요. 3개월 동안 물품질이 20% 향상됐어요. 에너지 효율도 30% 올랐고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 유럽 환경청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라르스 한센이 발표했어요. 미넨 사태 이후 각국에서 한국 수처리 기술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대표가 말했습니다. 브뤼셀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오스트리아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비엔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해킹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때 독일 베르너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요. 미넨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되니까요. 독일이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네, 기술 앞에서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K-워터 테크놀로지 본사에서 박 사장을 만났어요. 박 사장님, 유럽에서 한국 수처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가 와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한국 기술의 비결이 뭡니까? 박 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물을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해요. 해킹도 오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가요? 유럽은 100년 된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해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요. 6개월 후 유럽 12개 도시가 한국 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라르스 한센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물 관리 매뉴얼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한국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거든요. 저희가 고집했던 기존 방식이 구식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죠. 마지막으로 뒤셀도르프를 다시 방문했을 때 하일리히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한국 표준이라는 말이 최고 품질과 같은 의미가 됐죠.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안전을 파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에요.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기술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본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25년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날 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위기관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침 9시 긴급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드 글로벌 전략 담당 마이클 존슨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터리 음극재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음극재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에요. 그것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어요.
GM 대표 사라 윌슨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공장 3곳이 이미 생산을 중단했어요. 재고가 떨어졌거든요. 테슬라 공급망 담당 데이비드 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중국 공장들도 마찬가지래요. 한국산 음극재가 없어서 가동을 멈췄대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부품을 독점하고 있었나요? 마이클이 자료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용 음극재의 62%가 한국산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모두 한국 기업들이죠. 왜 갑자기 공급이 중단된 거죠? 한국에 태풍이 왔어요. 핵심 공장들이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한 거라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칠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독일 폭스바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생산 중단입니다. 일본 토요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다, 닛산까지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피아트, 심지어 스웨덴 볼보까지 연쇄적으로 생산을 멈췄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 CEO들이 화상회의로 모였어요. 포드 CEO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GM CEO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게 문제예요. 테슬라 CEO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어요. 음극재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리막, 전해액까지 모두 한국산이거든요. 중국 BYD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배터리 강국이라고 하지만 핵심 소재는 모두 한국에서 가져와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전력 저장 시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삼성 갤럭시는 어떻냐고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은 괜찮아요. 자체 공급망이 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끼리는 서로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2주가 지나자 상황은 절망적이 됐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단기간에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가 없었거든요. 3주째 드디어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정상 공급을 재개하겠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뛰었어요. 자동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이번 일로 전 세계가 한국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을 텐데요. 저희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영향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전 세계가 저희를 믿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과도 만났습니다. 부사장님, 각국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저희도 글로벌 공장을 늘려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싶거든요. 어디에 지실 계획인가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국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국 투자를 간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 주세요.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전수받고 싶어요.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이 전기차 강국이 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마이클 존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인정할게요. 한국 없이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불가능해요. 이제 한국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개별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작성한 모든 위기관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죠.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만 해도 300여 개였어요. 아프리카 기근, 중동 분쟁, 자연재해, 테러, 팬데믹.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위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어요. 2005년 수마트라 대지진 대응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더니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주목할 만한 대응 대한민국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 투입과 체계적인 수색 작업. 두 번째 보고서는 2010년 IT 대지진이었어요. 역시 마지막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 언급 한국 의료진의 현지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 세 번째, 네 번째.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개, 20개를 넘어가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보고서. 한국의 독창적 접근 환자 치료와 동시에 현지 의료진 교육 병행. 2016년 시리아 난민 위기 보고서. 한국의 차별화된 지원 단순 구호가 아닌 자립 기반 구축 지원.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보고서. 주목할 성과 한국 기업의 조기 경보 시스템 무상 설치 및 기술 이전.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보고서를 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에 대한 언급이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모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방역과 인권의 균형점을 찾은 유일한 사례.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른 유엔 직원들의 보고서는 어떨까 하고 말이죠. 동료 존 파커의 테러 대응 보고서를 빌려봤습니다. 역시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접근법 테러 예방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경제개발 담당 마리아 곤잘레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식 개발 모델 단기 원조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모든 보고서에 한국이 나올까? 그리고 왜 항상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유엔 자료실에 가서 더 많은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동료들이 쓴 보고서들까지 말이죠. 프랑스 출신 피에르 뒤부아의 환경재해 보고서. 한국의 혁신적 대응재해 복구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 도입. 독일 출신 한스 밀러의 경제위기 보고서. 특기사항 한국의 위기 극복 속도와 회복력. 영국 출신 제임스 스미스의 분쟁 중재 보고서. 주목할 만한 사례 한국의 중립적 위치를 활용한 대화 중재 역할. 모든 보고서가 똑같았어요. 국적도 다르고 담당 분야도 다른 유엔 직원들이 쓴 보고서인데 모두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어요. 지난 2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다 불러서 말이죠.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유엔 고위 관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쓴 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모두가 잠시 생각하더니 거의 동시에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항상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캐나다 출신 레이첼 브라운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나라들이 매뉴얼대로 할 때 한국만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아요. 일본 출신 다나카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자연재해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복구가 아니라 개선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때 브라질 출신 카를로스 산토스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한국이 개입한 사안들은 해결 속도가 빨라요. 어떤 의미죠? 보통 국제 문제는 해결에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참여하면 몇 개월 만에 진전이 보여요.
아프리카 출신 아만다 은본보가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한국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답을 만드는 것 같아요. 러시아 출신 이반 페트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목격한 건 단순한 성공 사례들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0개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있던 그 이름.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은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의 해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제 마지막 유엔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사무총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맥스웰 박사님, 2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흥미롭더군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사무총장이 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박사님이 한국을 21세기 위기 대응의 표준 모델이라고 평가하셨던데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 20년간 300건의 국제 위기를 다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을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모두 한국이 참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위기 대응의 평균 해결 시간은 3.2개월입니다. 다른 경우는 14.7개월이에요. 거의 5배 차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재발률도 다릅니다. 한국이 참여한 경우 재발률이 12%, 그렇지 않은 경우는 67%예요. 사무총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처치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때 사무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무총장님, 제가 볼 때 세계는 이미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각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할까? 를 먼저 생각해요. 한국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거죠. 사무총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확실히 요즘 각국 정상들이 한국 모델에 대해 자주 언급하긴 하더군요. 맞습니다. 방역은 K방역, 문화는 K컬처, 기술은 K테크. 이제 위기관리도 K솔루션이 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21세기 글로벌 위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해법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어요. 코리아라는 단어가 적히는 순간 우리의 매뉴얼은 새로 시작된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힘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20년간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희망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